커뮤니케이터 이상희 씨가 아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비밀 언어 바디랭귀지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하기 위해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격렬히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람들의 몸짓과 표정, 바디랭귀지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몸짓 읽어주는 여자의 이상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아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비밀 언어, 바디랭귀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제목이 굉장히 거창하죠? 네.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녀분이 오늘 시험을 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녀분이 집에 들어오면서 이 어깨를 다 떨어뜨린 채로 발을 질질질질질질 끌면서 집에 들어옵니다. 이 자녀분 시험 잘 봤을까요? 망쳤을까요? 망쳤죠. 네, 그렇죠. 신호 대기를 하느라고 제가 잠깐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기 건너편에 있는 커플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잘 봤더니 여자분이 굉장히 화난 표정이고 이렇게 팔을 굳게 닫은 모습으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자분은 가끔씩 이렇게 손가락을 들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우리는 건너편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커플이 이번 휴가 어디로 갈까? 이렇게 신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당신은 왜 주말만 되면 깨똑을 확인을 안 해? 라는 이야기를 뭔가 싸움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잘 알 수 있죠. 네. 스포츠 게임을 보기 위해서 텔레비전을 탁 하고 틀었어요. 근데 이미 게임이 다 지나간 거예요.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었는데 그 게임의 마지막 부분에 내가 응원했던 선수가 막 이렇게 표효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 졌나요? 이겼나요? 이겼죠. 그죠? 우리가 굳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그 사람들의 표정이나 행동만을 보더라도 우리가 시험을 잘 봤는지 또는 잘 못 봤는지 또는 휴가에 관한 즐거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무언가 화가 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또는 게임에서 이겼는지 졌는지를 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감정과 표현들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고객과의 사이에서도 어떤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기대되시죠? 네. 네, 좋습니다. 자, 공감 능력이 10% 향상, 네. 20%더 높은 판매율, 탑 퍼포먼스의 90%, 3천만 원 추가 연봉. 네. 네, 연봉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일단 반응이 더 좋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이 네 가지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오늘 주제가 뭐죠? 네. 그렇죠. 바디랭귀지에 대한 이해도가 평균보다 높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겁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독일의 비사 자동차 있죠? 네. 그 자동차에 세일즈를 하시는 영업사원분들을 4시간 동안 상대방의 표정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트레이닝을 4시간 동안 했어요. 네. 그랬더니 공감 능력이 10%가 향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린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잘 못하겠어.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죠. 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읽는 연습만 하더라도 이렇게 10%나 되는 공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당연히 세일즈면에서도 더 높은 세일즈 수치를 가지고 오시는 게 당연하겠죠. 네. 뿐만이 아니라 탑 퍼포먼스의 90%,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서든 두각을 드러내는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본인들의 능력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탑 퍼포먼스의 90%가 무려 바디랭귀지에 대한 이해도가 평균보다 더 높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이 부분, 네. 추가 3천만 원 부분. 네. 3천만 원이면 사실 어떤 사람들의 전체 연봉이기도 해요. 네.
그런데 바디랭귀지를 잘 읽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수치는 사실 미국에서 나온 수치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바디랭귀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연봉을 더 많이 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입으로 이야기해주지 않지만 이렇게 몸짓으로 보여주는 표정이나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걸까를 이해하고 훨씬 더 쉽게 공감하고, 그렇죠? 본인이 하는 일에서 다 퍼포먼스가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연봉도 높아지고 전체적으로 어때요? 나의 삶이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게 무려 42%나 높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연봉이 올라가시고, 네, 연봉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행복 지수도 조금 높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디랭귀지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게 생각이 나시죠? 그렇죠. 손짓, 발짓. 네. 표정.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들어가시는 그 포털에 들어가서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너는 바디랭귀지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했더니 이렇게 알려줍니다. 바디랭귀지, 몸짓 언어, 몸짓을 통한 감정과 생각의 전달. 그렇죠. 자,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몸짓을 통한 감정과 생각의 좋습니다. 네, 몸짓을 통한 감정과 생각의 전달이라.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하는구나. 우리가 정말 행복할 때 이러고 막 깨톡에다가 메시지 보내시잖아요. 오늘 너무 행복한 하루였어요. 즐거운 하루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할 때 어때요? 이미 표정에서 근육이 실룩실룩실룩 움직이고 미소를 짓죠. 그리고 우리가 미소로 나의 이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없어 라고 느낄 때는 어떻게 해요? 온몸으로. 네, 온몸으로 나의 기쁨을 표현을 합니다. 네. 반대로 슬플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기도 몸을 움츠리기도 하고, 우리가 눈물이라는 도구를 빌려서 나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몸을 작게 만들고 자꾸 사람들 밖에서 숨으려고 하면서 나한테 말 걸지 말아줘, 나를 좀 내버려둬 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감정을 드러내는 바로 보이는 표정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굉장히 많은 것들, 그러니까 몸의 전체적인 자세, 그리고 머리의 움직임, 네, 얼굴, 표정, 네, 눈 맞춤, 시선의 움직임, 시선의 방향, 네, 그리고 손팔, 그리고 다리의 움직임, 자세의 열린 자세 또는 닫힌 정도, 네, 상대와의 접촉, 그리고 거리, 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어떠한 메시지를 상대방한테 전달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네. 미국의 UCLA의 알버트 메러비안 교수가요, 사람들이 서로 소통을 할 때 과연 어떠한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실험을 했어요. 네, 그 실험 결과 이 3가지의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의 내용, 단어인 거죠. 네, 무엇을 말할 것인가예요. 그럼 두 번째는 음성, 목소리, 리듬. 네, 그러니까 그 단어의 내용을 전달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들리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세 번째는 바디랭귀지, 표정, 몸짓이었어요. 이 단어를 이야기할 때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가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하는 말과 말이 들리는 언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몸짓은 뭐예요? 보이는 언어인 거죠. 네, 그런데 이 3가지의 요소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까라는 것을 알아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단어 몇 %죠? 네, 7%. 네, 단어는 7%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가 38%. 네, 그리고 나머지 55%가 바디랭귀지래요. 그런데 사실 이 실험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숫자가 아니에요. 네, 이 교수님이 이 실험을 하시면서 이 실험 자체는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실험이었고, 이 수치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닌 상대적인 수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7%라고 해서 우리가 말의 내용, 그러니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내용을 완전 다른 메시지, 전혀 관계없는 메시지, 완전 엉망진창인 메시지를 말을 하지만 목소리만 좋고 바디랭귀지나 표정만 좋으면 될까요?
아니죠. 네. 이 7%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들려지는 방식이나 보여지는 방식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사실이 있었어요. 그걸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잘했어. 내용 몇 %라고 했죠? 7%. 네. 그렇지만 우리는 이 7%라는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않기로 했지만 왜 7% 정도밖에 힘을 보내지 못하는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잘했어라는 내용을 전달하고자 해요. 그런데 아까 음성 38%가 나오죠. 우리가 정말 잘했을 때 어떻게 칭찬하죠? 잘했어 어떻게 하죠? 그죠? 잘했어, 잘한다. 네. 그런데 어머님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자주 하셨을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헷갈리게 쓰실 때가 있어요. 어떻게 쓰시죠? 그죠? 잘한다. 분명히 잘했다 그러는데 잘한 것 같지 않아요. 분명히 잘했다고 하시는데 또 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네, 안 될 것 같죠?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직장 생활에서 상사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유, 잘한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렇게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네. 잘했어라는 단어의 내용을 전달을 하지만 들리는 방식이 정말 잘했을 때 들리는 방법이 아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뇌는 그것을 믿어요, 못 믿어요? 네.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바디랭귀지는 어떨까요? 자, 55%. 왜 55%나 차지를 할까요? 자, 정말 잘했을 때 표정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행동. 그렇죠? 네. 막 엄지척하기도 하고 미소를 우선 지어지고 네. 토닥토닥 잘했어. 야 잘했다. 어쩜 그렇게 멋있어. 잘했다. 그렇죠? 근데 가끔 이건 어떠세요? 아주 잘하는구만. 잘한다. 응? 또 여성분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시죠. 남자친구한테 또 남편분한테 화 안 났다고. 화 다 풀렸다고요. 아무거나 먹으러 가자고요. 괜찮다고요. 자, 이렇게 너무나 화가 난 표정으로 화가 안 났다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걸 본 분들이 그렇군요. 당신은 화가 나지 않았군요 라고 이해를 하나요? 그렇죠. 이해하지 못하죠. 네. 들리는 정보와 보이는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더 신뢰한다? 네. 보이는 정보를 더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뇌에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집에서 나와서 다시 집까지 돌아가는 그 하루의 스케줄 동안 우리가 수많은 상황에 처하게 되죠. 네. 근데 그 상황 중에서 나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나의 안전을 위협에 빠뜨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뇌가 그런 상황에 들어갔을 때 들은 정보와 본 정보가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되지? 들은 대로 해야 되나? 본 대로 해야 되나? 우왕좌왕하다가 그 중요한 찰나의 순간을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뇌에서 들은 정보와 본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고민하지 말고 본 게 맞다고 믿고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해라. 그것에 대한 행동을 해라. 네. 그래서 너의 안전을 지켜라 라고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들어갔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정보에 대한 것을 판단하거나 또는 내가 행동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네. 자, 제 친구 중에 철수랑 영수가 있습니다. 속구 친구들인데 만나기만 하면 엄청 싸워요. 치고받고 싸워요. 이번에도 치고받고 싸웠대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뭐야 이번에도 누가 시비를 걸었어? 물어봤더니 A라는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들었는데 철수가 영수를 먼저 때렸다는 거야. 근데 그 이야기를 같이 듣고 있던 다른 B라는 친구가 내가 봤는데 영수가 철수를 먼저 때렸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구 말을 믿으세요? 들은 사람 말, 본 사람 말? 그렇죠. 본 사람의 말이 이야기가 더 신빙성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과연 이런 것은 우리의 행동까지도 바꾸게 할까요? 제가
저녁에 강남역에서 친구와 약속이 있습니다. 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 가는 길이에요. 네, 저는 지하철 안에 앉아 있는데 방송이 나옵니다. 띠리리리 이번 역은 역삼 방송이 나와요. 밖을 딱 봤더니 강남역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내리시나요, 안 내리시나요? 내리시죠. 네. 들은 정보는 역삼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본 정보가 지금 여기가 강남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리시죠. 여러분 거기에서 어떤 분도 잠깐만, 나는 지금 분명히 내가 들은 정보는 역삼역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본 정보는 강남역이란 말이야? 그럼 이게 역삼역인가 강남역인가? 난 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지 않으시죠? 네. 듣자마자 바로 뭐야 강남역이잖아 하고 내리시죠. 네. 이렇게 우리는 본 정보와 들은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본 정보를 더 신뢰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또는 고객들에게 나의 진심을 전달하고자 할 때 내가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보이는 언어, 우리의 몸짓과 표정, 바디랭귀지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앨런 피즈라는 바디랭귀지 전문가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방해하는 바디랭귀지를 사용하면서 왜 설득이 되지 않는지, 왜 내 말을 믿지 않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경우 있죠. 저 사람은 말을 참 잘하는 것 같은데 뭔가 잘 모르겠어. 찜찜해. 뭔가 숨기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죠. 네. 그래서 내가 왜 이러한 감정이 드는지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본 정보와 들은 정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뇌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네. 말을 잘하는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하죠, 우리는. 네. 어쩜 저렇게 말을 잘할까 굉장히 많이 부러워해요. 네.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말을 잘하는 것이, 스피치를 잘하는 것이 굉장히 능력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죠. 네. 그런데 우리가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고 이제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계속 시간을 지속하고자 할 때 우리는 항상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행동을 통해서 진짜로 보여지는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모든 것을 나누는 사람이야, 나는 욕심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행동을 하는 거 보니 모든 욕심 혼자 다 부리고 있고 아무랑도 나누지 않고 전혀 친절하지 않고 이런 행동을 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죠. 네.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맞는 태도를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분이 옷을 굉장히 멋있게 잘 입고 오셨어요. 네. 그런데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니까 그렇게 입은 옷만큼 멋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배려를 넘치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따뜻한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입고 있던 멋진 옷이 더 이상 안 보이기 시작하죠. 네. 우리는 결국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성까지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옷을 굉장히 검소하게 입고 오셨어요. 조금 덜 검소하게 입으셔도 됐었을 것 같은데 좀 검소하게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옷을 굉장히 검소하게 입고 오셨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를 한 5분만 나눠봤더니 이렇게 경청을 해주시고 상대를 배려해 주시고 너무 공감해 주시고 이런 분이신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그분이 입고 있는 옷이, 검소했던 옷이 신경 쓰이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매일매일 했던 질문, 오늘 뭐 입지, 내일 뭐 입지, 그 질문을 이제는 나는 오늘 어떤 표정을 입고 사람들 앞에 나가지, 나는 오늘 어떤 태도와 제스처를 입고 있지, 이런 질문 한 번쯤은 해볼 때 되지 않았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나의 진심과 마음을 상대방한테 보이는 언어, 바디랭귀지, 비언어적으로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친밀함을 나타내는 바디랭귀지, 바로 미러링입니다. 미러링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미러가 뭐죠, 미러? 그렇죠. 우리 매일 보는 거. 네. 미러는 거울을 서로 비추죠. 나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는데 우리가 상대방이 하는 표정을 보면 우리에게 거울 세포라는 게 있어서 상대방이 짓는 표정과 같은 표정을 만들게 되고 그 표정을 만들었을 때와 같은 뇌의 활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거울 세포는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하다가 발견하게 된 세포예요. 우연히 발견이 되었어요. 원숭이를
바나나를 줬어요. 바나나를 먹으세요 하고 바나나를 줬는데 이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딱 뻗는 순간 뇌에서 활동이 일어나죠. 네. 그런데 저 건너편에 다른 원숭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원숭이한테 바나나를 딱 줬는데 저 건너편에 있는 다른 원숭이가 바나나를 짓기 위해서 손을 딱 뻗었는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원숭이가 이 원숭이의 뇌에서 같은 실제로 뻗었을 때와 같은 뇌 활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일이지? 왜 실제로 뻗지 않았는데 실제로 행동했을 때와 같은 뇌 활동이 일어나지? 네, 이렇게 해서 찾게 된 게 거울세포입니다. 네, 영장류 이상에게만 있는 세포예요. 네, 그런데 이 거울세포라는 게 사람들이 서로를 보고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정말 잔뜩 찡그린 표정으로 전혀 이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았다라는 표정으로 반갑지 않다라는 표정으로 그런 표정으로 서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의 모습을 보면서 미소 짓기가 쉬우실까요? 아니죠. 저를 쳐다보면서 여러분들도 모르게 점점 표정이 저와 같은 표정으로 바뀌실 거예요. 네. 반대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 저를 보면서 이렇게 굉장히 대면대면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럴까? 이렇게 대면대면한 모습을 보여주시면 제가 그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서 이렇게 혼자 웃고 있기가 쉬울까요? 네, 그렇지 않죠. 네, 우리에게 거울세포라는 게 있어서 상대방이 보여주는 표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 표정에 관한 감정을 느끼는 게 굉장히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내가 상대방과 유대감을 많이 느끼고 있을수록 상대방과 더 친하게 느낄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미러링 현상, 상대방의 제스처나 자세를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비슷한 자세를 만드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더 자주 나타납니다. 네. 제가 방송에서 이제 연예인분과 매니저분, 네, 그리고 이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때에도 그 두 정상분들의 이러한 행동, 그리고 바디랭귀지를 분석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두 정상분들 그리고 연예인분들과 매니저분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서로 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유대감을 잘 깊게 맺어져 있을 때 보여주는 그러한 동작들이 바로 이 미러링 동작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평소 때 이렇게 지내다 보면 친구들끼리 막 만나서 웃는데 점점 어떻게 웃는 모습이 비슷해져요. 네. 웃는 포인트도 굉장히 비슷해져요. 네. 그런데 우리가 커피숍에 앉아서 저기 앉아있는 다른 그룹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기만 해도 그 그룹이 얼마만큼 친한지 안 친한지를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친한 사람들은 웃을 때도 같은 동작으로 막 이렇게 웃어요. 네. 한 명이 입을 가리면서 막 이렇게 웃으면 같은 분들도 막 이렇게 웃고 수지분도 웃으시고 한 분이 막 이렇게 뒤로 제끼시면서 웃으시면 같은 분들도 막 박수치면서 또는 막 뒤로 넘어가면서 웃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동작을 통해서 말은 잘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당신과 내가 이렇게 친해요, 비슷해요 라는 말을 끊임없이 전달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아기를 낳은 부모님이 아기들과 사진 찍을 때 잘하는 게 뭐죠? 셀카 찍을 때 보통 아기의 표정을 따라하면서 찍죠. 네, 아기가 막 이렇게 찡그린 표정을 하면 부모님도 엄마도 같이 찡그린 표정으로 사진을 찍고 아기가 이렇게 헤 웃는 표정을 하고 있으면 엄마도 같이 헤 웃는 표정으로 사진을 찍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의 표정을 따라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유대관계를 맺으려는 행동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정치인분들은 이렇게 전략적으로 사용을 하시죠. 우리가 상대방과 유대감이 잘 형성이 되어 있을 때에 나도 모르게 이러한 행동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반대로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과 더 깊은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보통 기억 강연을 하면서 이제 표정이나 동작 이런 사진을 굉장히 많이 보여드려요. 그러면서 이런 동작이나 표정들은 대부분 어떠한 감정에 대한 걸까요? 어떤 감정들을 표현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면 그냥 그 사진을 보시기만 하면서 대답을 하실 때와 실제로 그러한 동작들을 하시면서 대답을 하실 때 정답률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자주 하죠. 너가 내 상황이 되어봐라. 네. 나를 이해하려면 너가 내 상황이 되어봐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뭐예요? 그 상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표정이나 동작, 자세까지도 포함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중요한 팁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또는 자녀분과 이야기를 했을 때, 친구분과 이야기를 했을 때 또는 고객분과 이야기를 하실 때에도 내가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얼마만큼 집중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네. 지금 동의하고 있는 건지 나를 지금 친하게 지내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민이 되실 때에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언어적인 거에만 집중했었잖아요. 아, 이 사람은 왜 대답을 안 하지? 왜 대꾸를 안 하지? 그것보다 이제는 내가 하는 행동을 상대방이 얼마만큼 잘 미러링 해주는지만 관찰하셔도 잘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은데 그런데 뭔가 말로 자꾸 표현하고 하는 것이 좀 어렵다라고 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반대로 내가 그 사람의 행동을 미러링 해주시는 방법으로 상대방한테 당신과 내가 이렇게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리듬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이 느끼는 것을 나도 이해하고 있어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장 크게 자세만 미러링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예를 들어 상대가 내 말에 관심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죠? 몸이 앞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더 가까이 들으려고 하죠. 이렇게 관심을 보여줄 때는 나도 몸을 살짝 앞으로 당기면서 이야기를 해주고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몸을 살짝 뒤로 이렇게 밀었어요. 몸을 뒤로 밀면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갑자기 불안해져요. 이 사람이 내 말을 지금 지루하게 느끼나 안 듣고 있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상대방은 점점 뒤로 가는데 나는 점점 앞으로 가고 나중에 이제 막 테이블까지 올라가려는 이렇게 점점 앞으로 기울어지죠. 그런데 상대방의 몸을 뒤로 미는 바디랭귀지는 반드시 부정이나 무관심의 바디랭귀지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행동이나 몸짓을 분석할 때에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을 같이 고려해서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몸을 뒤로 밀었을 때는 내가 급한 마음에 나의 몸이 이렇게 앞으로 기울겠지만 그래서 조금 참으시고 나도 몸을 뒤로 기울여 앉으면서 말을 조금 천천히 하시면서 상대방이 왜 지금 몸을 뒤로 기울였을까라는 것을 관찰하시면 돼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야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물을 마시면 저도 그 타이밍에 같이 물을 마시는 겁니다. 이것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까지 하시는 줄 아세요? 상대방의 말투, 빠르기, 들숨, 날숨까지 다 똑같이 따라하세요. 근데 그러다 보면 아마 처음에는 내가 이 사람과 유대감을 전략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면서 유대감이 형성이 된다고 했죠. 왜요? 그런 감정이 더 잘 생기기 때문이고 상대방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 부탁드리는 거는 미러링을 하실 때에는 내가 너를 따라할 거야. 내가 너와 유대관계를 만들고 말겠어. 이러한 목적이 아니라 과연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요? 내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들일까요? 내가 당신에게 모르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인가요? 이런 것을 이해하시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런 미러링을 잘 활용해 주시면 내가 상대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미소를 통해서 더 행복하게 웃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자, 여기 사진에 있는 아기의 미소 너무 예쁘죠? 귀엽죠? 사랑스럽죠? 우리가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 건강해지고, 또 수명이 연장되고, 엔돌핀이 솟구치고, 이런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우리가 미소를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런 것만을 떠나서 우리가 상대방한테 미소를 통한 행복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앞전에 미러링, 거울세포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우선 나눌 이야기는요. 가짜 웃음과 진짜 웃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미소에 대해서 최초로 과학적인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세기 초였거든요. 기욤이라는 과학자가 이제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여기 있는 근육을 당겨가면서 미소를 만들 때 어떠한 근육들이 움직이는지에 대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짜 미소를 지을 때와 진짜 미소를 지을 때 사용되는 근육들이 다르다 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짜 미소라는 것은 언제 많이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셀카 찍을 때, 그죠? 셀카 찍을 때 웃어야지라고 하니까 갑자기 딱 미소를 지으시죠. 그 미소는 어때요? 셀카 딱 찍고 나면 원래 표정으로 돌아오죠. 근데 진짜 즐거워서 웃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게 미소의 힘이 계속 여운이 남아있죠. 네. 진짜 미소와 가짜 미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네. 쓰는 근육이 다르기 때문에 네. 얼굴의 모습이 달라요. 미소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예쁜 아기와 그리고 이제 성인 남성이 있습니다. 네. 자, 누가 진짜 미소를 짓고 있나요? 그쵸. 네. 아기의 미소와 성인 남성의 미소, 같은 미소는 굉장히 많이 다르죠. 네. 우리가 미소를 짓는 것은 상대방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나요? 그쵸. 당신과 내가 친구예요, 적이에요? 친구이다. 그쵸. 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만나면 이렇게 미소 지으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네. 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여기 계신 남성분처럼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 오히려 좀, 아, 뭐지? 네. 그쵸. 반감이 일어나죠. 내가 미소를 통해서 전달하려는 메시지, 네. 이루고자 했던 목표와 어떻게 해요? 반대 방향으로 가고 계신 중이신 거죠. 네. 뭔가 가식적인 것 같아 보이고, 편안해 보이지 않고, 무서워 보이고. 그렇죠. 네. 가장 큰 특징, 얼굴에서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은 진짜 미소는 뭐와 함께 웃는다? 네. 눈과 함께 웃는다라는 겁니다. 네. 가짜 미소는 우리가 쓰는 근육이 진짜 미소도 다르다고 했죠. 네. 가짜 미소는 큰 광대근, 대관골근이라고 하는 우리가 옆에 얼굴의 측면에 있는 근육을 써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치즈 하면 쯔 하면서 입꼬리를 쭉 올리는 근육을 쓰시는 거예요. 네. 자, 잘 올리시는데요? 네. 자, 그러면 눈은 웃지 마시고 입만 한번 쭉 올려보실까요? 치즈. 네, 여러분 지금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기가 보여주는 진짜 미소는 안윤근이라고 눈 둘레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눈웃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두 근육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큰 광대근, 우리가 가짜 미소를 지을 때 딱 하고 올리는 그 광대근은 내가 올려야지라고 하면 마음을 먹으면 딱 올릴 수 있는 근육이에요. 네. 쉽게 제어가 가능한 근육이에요. 네. 그런데 이 안윤근이라는 것은 내가 쉽게 이거 움직여야지 하고 움직여야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정말 행복한 기분이 들었을 때 뇌에서 작용을 해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근육이에요. 안윤근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쁜 행복한 미소를 지을 때는 이렇게 눈이 막 같이 웃죠. 그런데 내가 웃어야지라고 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입만 이렇게 웃죠. 네. 그나마 좀 자연스럽게 요새는 셀카를 많이 찍으시다 보니까 점차 이렇게 훈련을 하시고 연습이 되시다 보면서 그냥 가짜로 인공적으로 지으시는 미소도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계세요. 그렇죠? 네. 친구들 중에서도 아직도 사진만 찍으면 이렇게 입만 웃고 찍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셀카를 찍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하죠? 화면을 보고 찍죠. 네.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웃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내 미소가 아닌데 하면서 조절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미소가 실제로 내가 짓는 미소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미소일까요? 아닌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종종 있는 경우예요. 나는 내가 셀카 찍었을 때의 모습으로 웃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 내가 거울 없이 셀카 없이 카메라 없이 웃었을 때는 다른 모습으로 웃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네, 그걸 보실 때에는 내가 자연스럽게 있었을 때의 모습이 찍힌 사진들을 보시면서 나는 평소 때에 어떤 식으로 웃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나의 미소는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아까 우리가 입을 통해서 대관골근만 사용해서 짓는 가짜 미소 한번 해봤죠. 자, 그럼 이번에 안윤근을 움직여서 눈과 함께 웃는 미소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자, 여러분들 지금 너무나 훌륭하게 잘 보여주셨어요. 네. 우리가 입만 올려서 가짜 미소를 지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표정만 짓게 됐죠. 네. 그런데 우리가 눈과 함께 웃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웃음 소리가 함께 나오죠. 네.
이거 정말 근육이 잘 안 움직여요. 눈으로 웃을 수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내가 정말 행복했을 때, 내가 이렇게 미소 지어질 때 그런 기억을 다시 가지고 오는 추억을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조금 긴장이 될 때나 미소를 지어야 할 때 그 추억을 다시 꺼내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네. 아니면 굉장히 재미있는 영상들 많잖아요. 네, 그거를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곳에 저장을 해놓고 가지고 다니시면서 그거를 보시면서 깔깔깔깔 웃으시는 방법도 근육을 운동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근육이라는 것은 움직여야 계속 활성화되고 더 강화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와 친한 동생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이 동생은 얼굴도 굉장히 예쁘고요. 네, 웹 디자인을 하는 친구예요. 네, 자기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굉장히 예의 바른 친구예요. 얼굴도 굉장히 예뻐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순간 저한테 고민을 토로하더라고요. 고민이 뭔가 봤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언니, 나는 사람들이 자꾸 나를 너무 차가운 사람으로 본다. 근데 내가 차가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내가 어떤 사람들과 미팅을 하거나 사람들과 만날 때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평소 때 찍어서 올리는 그 셀카 사진들을 그 SNS를 이렇게 뒤져서 봤어요. 네, 봤더니 그 친구가 굉장히 예쁜 친구인데 어떻게 웃고 있었냐면요. 입을 꾹 다문 채로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다른 사진들을 찾아서 사진은 이 친구가 찍힌 사진이 아니라 다른 친구를 찍은 거였는데 그 뒷배경에 이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 사진을 봤더니 너무 웃긴 순간을 포착한 거예요. 이 친구가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네. 입을 벌리고 눈을 다 감은 채로 막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두 사진을 같이 보여줬어요. 네, 보여주면서 이게 실제로 너가 웃는 모습이고 너가 이 모습을 네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웃을 때 눈을 이렇게, 눈이 아니죠, 입을 이렇게 다물고 있는다라고 했죠. 우리가 입을 언제 다물죠? 뭔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렇죠. 눈앞에 먹고 싶은 게 있을 때, 먹기 싫은 게 있을 때. 그렇죠. 우리가 입을 굳게 다문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오픈된 게 아니라 차단하겠다는 의지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입을 이렇게 굳게 담으면 누군가 뭔가 말하면 안 되는 비밀이 있을 때도 이렇게 입을 굳게 담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말하면 안 되는 건데 말을 딱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입을 딱 가리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입을 이렇게 굳게 담을 때에는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보여주지 않겠다. 네, 라는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고요. 당신의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저희 동생이 이렇게 웃었지만 입을 굳게 담은 식으로 미소를 짓고 있으니 보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없구나라는 오해를 하게 된 거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웃을 때는 입을 살짝 벌리고 웃도록 해봐. 벌리고 웃는 연습을 해봐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뒤부터 저의 말을 너무나 잘 들어주고 변화된 모습으로 사진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예전에는 이 모습에서 요새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입을 살짝 벌리고 있는 모습을 찍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입을 다물었을 때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고 부드러워졌죠. 네, 개방성, 수용성, 나와 친하게 지내요라는 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입을 잘 편안하게 잘 벌렸을 때쯤 두 번째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눈과 함께 웃는 연습을 해봐. 네, 이게 좀 6개월의 기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처음에는 눈과 함께 웃기 시작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굉장히 어색하죠. 사진을 찍을 때도 이건 감은 것도 아니고 뜬 것도 아니에요. 네, 이러한 모습으로 사진이 계속 찍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 다른 것은 예전보다 눈과 함께 웃는 정말 우리가 행복했을 때 나오는 미소를 많이 보여주는 노력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몇 개월 더 지나다 보니까 요새는 찍히는 사진들이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타고난 것처럼 눈웃음을 원래 짓는 사람처럼 눈웃음을 굉장히 잘 짓게 됐어요.
연예인들이나 모델분들도 연기를 하시는 분들도 나의 이미지를 더 밝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눈웃음을 진짜 웃음인 것처럼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짜 웃음을 짓는 것도 그런 감정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지만 이제부터는 눈주름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눈주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눈과 함께 자연스럽게 행복한 그런 미소를 짓는 연습을 하시면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미소를 짓고 미소를 통해서 더 행복해지는 미소, 그리고 거울세포를 통해서 상대방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또 이 사람이 나와 얼만큼 친한가 이것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네. 우리가 어떤 감정이 들었을 때 그것이 표정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표정을 지으면 그것에 대한 감정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화가 난 표정을 짓고 행복하실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반대로 정말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막 여기 화가 쌓이고 있을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짓는 표정이 감정과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가족이나 자녀분이나 또는 동반자나 고객이나 이런 분들이 무언가 안 좋은 표정을 짓고 있거나 또는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거나 이런 부정적인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요. 난 별로 이해할 마음이 없어요. 이런 부정적인 제스처를 하고 있는 걸 보신다면 그것을 먼저 해제하시는 게 그 감정을 바꿔주시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앞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는데 지금 팔짱을 끼고 있어요. 팔짱을 끼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날씨가 추울 수도 있고 의자에 팔걸이가 없으니까 팔짱을 끼고 있는 게 편할 수도 있는 거고 배가 이만큼 나오신 분들은 종종 여기 올려놓는 게 편해서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막 이렇게 즐겁게 신나게 놀아야 되는 데서도 즐겁게 신나게 이러진 않죠. 정말 즐거운 자리에서는 팔짱은 자연스럽게 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부정적인 감정을 해제하고 싶으시면 그 상대방이 보여주는 그러한 것들이 부정적인 모습이 보이는데 나는 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고 하실 때에는 이런 부정적인 바디랭귀지를 먼저 해제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미소를 짓고 상대방의 바디랭귀지를 부정적인 것을 해제해서 그 사람을 감정을 변화시킨다라고 했죠. 그럼 나도 마찬가지겠죠. 나의 몸짓도 나의 감정을 변화시킬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감정뿐만이 아니라 호르몬까지 변화시킨대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특정한 자세를 취할 때 이 자세가 어느 정도의 영향까지 미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우리가 정말 자신 있을 때, 즐거울 때,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을 때, 내가 나아갈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이 확장되죠. 커지죠. 나를 드러내려고 하죠. 이 동작은 우리가 보통 게임에서 이겼을 때 이긴 팀들이 하는 동작을 보시면 되죠. 자신감 넘치는 동작이에요. 이 동작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똑같이 하죠. 반대로 어떻게 나 시험 망했어, 나 여기 무대 올라가기 싫어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몸이 작아지고 몸을 만지고 나를 축소시키죠. 축소시켜야 여러분들이 안 보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나의 몸을 계속 축소시키는 거예요. 이 동작 또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도 똑같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러한 감정이 들었을 때 자신이 있을 때 막 몸을 막 이렇게 하고 특히 여성분들 헤어샵 갔다 오면 갑자기 고개 각도가 좀 달라져요. 내가 오늘 화장도 안 하고 오늘 머리도 좀 마음에 안 들고 칠해하고 옷도 마음에 안 들고 이러면 동네 앞을 나가서 막 이러고 다니시죠. 이러고 총총총총 다니시죠. 근데 오늘 가서 메이크업하고 헤어하고 오늘 풀 장착 다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모든 세상 나를 보세요 이러면서 다니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자신감이 들었을 때 이런 큰 자세를 하지만 의식적으로 이러한 자세를 하기만 해도 우리 호르몬의 변화가 나타나요. 어떻게? 남성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 테스토스테론, 자신감 호르몬이라고도 해요. 이 자신감 호르몬이 내가 큰 자세를 2분만 하고 있으면 20%가 증가를 해요. 그런데 내가 작은 자세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2분만 있어도 나한테 필요한 자신감 호르몬이 10% 감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찰나, 이끌고 나가야 되는 찰나, 또는 저처럼 오늘 이렇게 무대에 들어오기 바로 직전 제가 이렇게 의자에 쪼그치고 앉아있는 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저한테 필요한 자신감 호르몬을 낮추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자신감 호르몬뿐만이 아니라 우리한테 이 스트레스 호르몬,
네,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내가 자신감이 있을 때 큰 자세를 2분만 했더니 스트레스 호르몬이 25%나 감소를 했죠. 근데 내가 스트레스 받아야 하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있으면 못 태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 호르몬의 변화까지 생긴다는 겁니다. 네. 방금 알려드린 그 연구 결과는 몇 년 전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발표한 결과예요. 그런데 굉장히 오래전부터 티베트 불교의 최고 수행법에 족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 수행법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려움이나 불안이 엄습할 때에는 눈을 뜬 채 맑은 하늘과 지평선 너머를 쳐다본다. 머리가 맑아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을 때 감정들이 사라지고 있음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이 사진은 제가 몇 년 전에 큰 수술을 받고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병원에 갔더니 그 선생님이 혀를 차시면서 엑스레이 찍어 오라고 하시길래 제가 엑스레이 순서를 기다리면서 본 자세예요. 저도 모르게 이런 자세들을 하고 있죠. 네, 이런 자세를 하고 있으면 제가 나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용기를 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자주 이런 말씀 드려요. 우리 하루하루를 숙제처럼 살지 말고 축제처럼 살아라는 말씀 드리거든요. 네, 하루가 숙제가 되지 않고 축제가 되기 위해선 우리가 매일 이렇게 스마트폰만 내려다보지 마시고 어느 순간에는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드시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러한 그 1분, 2분, 3분이 우리의 하루하루를 더 축제처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연자가 강연을 마치고 퇴장합니다.